안녕하세요. 베이직 캠퍼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터리 성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바로 그 시작점인데요. 전구체 원재료 용액 제조 과정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용액 제조 단계가 어찌 보면 배터리의 최종 성능, 또 안전성까지 결정짓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발점이요? 어떤 금속을 얼마만큼의 비율로 또 얼마나 균일하게 녹여 준비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여기서부터 품질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뒤 공정들은 사실상 의미가 좀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거네요. 그럼 요즘 왜 이렇게 다들 하이니켈 하는 걸까요?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밀도 때문입니다. 배터리 안에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그게 높아야 전기자가 한 번 충전으로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NMC 계열, 그러니까 니켈, 망간, 코발트를 쓰는 건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의 균형을 좀 잡은 거고요. NCA 계열, 이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기반인데 고온 안정성이나 수명 특성에 좀 더 장점이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전기차나 ESS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가 확 늘면서 니켈 함량을 점점 더 높이려는 경쟁이 아주 치열한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NMC 811, 그러니까 니켈 80% 이걸 넘어서서요. 이제는 니켈 함량을 90%, 그러니까 니켈 90, 심지어 95%, 니켈 95까지 급 올린 차세대 전구체를 개발하고 있는 거죠. 95%요? 그런 차세대 소재 개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만큼 전기차나 ESS 시장이 폭발적으로 크고 있다는 증거겠죠. 이 경쟁을 부추기는 거죠. 물론 니켈 비중이 커질수록 에너지 용량은 당연히 늘어나지만 그만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기술적인 숙제가 됩니다. 그렇죠. 고성능일수록 제어가 더 중요해지는 거니까요. 네, 약간 고성능 스포츠카 엔진 같은 거죠. 힘이 센 만큼 제어 기술도 아주 정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 용액 제조 과정을 단계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가장 먼저 어떤 금속을 어떻게 섞을지 설계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각 금속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고 최적의 조합을 찾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 니켈은 주로 용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요. 코발트는 안정성과 수명, 망간은 안정성을 높이면서 비용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NMC 811 같은 경우는 니켈, 망간, 코발트 비율이 8대 1대 1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듣고 보니 에너지 밀도는 확실히 잡겠는데 근데 무작정 니켈만 계속 높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그만큼 구조적인 안정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아, 안정성. 네, 코발트가 안정성을 좀 잡아주긴 하는데 이건 또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망간은 안정성이나 가격 면에서는 좀 유리하지만 대신 에너지 밀도에는 좀 불리하죠. 그렇군요. 다 장단점이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금속들 각각의 장단점을 잘 따져서 최적의 비율을 설계하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해법 중 하나가 그 농도 구배형 설계라는 건데요. 농도 구배형이요? 그건 뭔가요? 뭐랄까, 과일로 치면 속은 달콤하게 만들고 껍질은 좀 단단하게 만들어서 맛이랑 보존성을 다 잡는 그런 느낌. 입자 중심부, 그러니까 코어 쪽은 니켈 함량을 확 높여서 용량을 극대화하고요. 표면, 쉘 쪽은 망간 같은 다른 금속 함량을 높여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와, 정말 기발한데요.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 그 어려운 균형을 잡는 핵심이 바로 그거군요. 그렇게 중요한 용액이니까 당연히 만드는 기준도 엄청 까다롭겠어요. 매우 엄격합니다. 첫째는 설계한 배터리 성능이 제대로 나오도록 금속 이온의 몰 농도, 그리고 비율이 정확히 맞아야 하고요. 몰 농도야? 둘째는 원료가 남김없이 정말 완전히 녹아야 합니다. 아주 미세하게라도 녹지 않은 입자가 있으면 그게 최종 배터리에서는 불량의 원인이 되거든요. 아, 작은 티끌 하나도 용납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셋째는 배치마다 품질이 똑같아야 하니까 혼합 균일도나 공정 안정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pH나 비중 같은 물리적 특성값도 항상 일정하게 나와야 합니다. 와, 정말 뭐랄까 엄청난 정밀함이 요구되네요. 그럼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커지면서 이 용액 제조 공정 자체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정밀한 품질 관리는 이제 기본이고요. 대량 생산을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한 설비 투자가 아주 활발합니다. 설비 투자. 네. 그리고 공정을 더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자동화라든지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요구도 커지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은 역시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요? 폐배터리 같은 데서 원료를 다시 추출해서 사용하는 이런 재활용 기술과 연계하는 순환경제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순환경제 구축이군요. 정말 중요하죠. 아까 그 니켈, 망간, 코발트 비율을 최적으로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화학적으로 그 정확한 비율은 도대체 어떻게 맞추는 건가요? 뭐 대충 눈대중으로 할 순 없을 텐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화학에서 쓰는 몰이라는 단위가 꼭 필요합니다. 아, 몰. 학창 시절에 배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NMC 7대 1대 2 비율을 원한다. 그러면 단순히 무게로 7.1.2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각 금속 0.7몰, 0.1몰, 0.2몰에 해당하는 그 원료 물질들, 예를 들면 황산 니켈, 황산 망간, 황산 코발트의 정확한 질량을 계산해야 해요. 그램 단위로요. 그리고 그걸 정밀하게 계량하는 거죠. 아, 몰 질량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계산과 계량이 얼마나 정밀하냐가 최종 전구체 성능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수점 아래의 정말 작은 오차라도 최종 배터리에서는 뭐 수명 차이나 출력 차이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용납이 안 되겠네요. 특히 이 용액을 사용하는 공침법이라는 공정 자체가요. 여러 금속 이온을 용액 안에서 동시에 아주 균일하게 침전시켜서 원자 수준으로 잘 섞인 전국체 입자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원자 수준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 용액의 품질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좀 어긋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예를 들어서 조성 비율이 틀어졌다. 그러면 배터리마다 용량이나 수명이 제각각 달라질 수 있겠죠. 아, 그럼 안 되죠. 네. 그리고 녹지 않은 고용물이 남아있으면 최종 전구체 입자 모양이 불량해지고요. 또 아주 미량의 불순물이라도 배터리의 전기화학적 성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정말 작은 차이가 큰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정말 정밀해야 하는군요. 이런 정확한 비율을 맞추려면 아까 말씀하신 몰 농도 개념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핵심입니다. 화학 반응이라는 게 물질의 질량이 아니라 입자 수, 즉 몰을 기준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몰농도, 그러니까 용액 1리터당 녹아있는 입자 수, 이걸 기준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비율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목표 조성과 농도에 맞춰서 각 금속 원료, 주로 황산니켈 육수화물 같은 황산염 형태 원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 질량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계산하는 거죠. 그럼 용액 농도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너무 묽거나 진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생산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최적점을 찾아야 하는데요. 농도가 너무 낮으면 같은 양을 생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비효율적이고요. 그렇죠. 반대로 너무 높으면 원료가 다 녹지 못하거나 용액 자체가 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농도가 높으면 한 번에 더 많은 전구체를 만들 수 있으니 생산성은 좋아지겠죠. 하지만 그 금속 원료들, 주로 황산염 형태인데 이게 물에 녹는 양에 한계가 있어요. 용해도라고 하죠. 네, 용해도. 네, 너무 농도를 높여버리면 원료가 다 녹지 않고 찌꺼기가 남거나 아니면 용액이 너무 끈적해져서 점도가 높아져서요. 오히려 균일한 반응을 방해하고 품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 너무 진해도 문제군요. 그렇죠. 온도도 용해도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그것도 같이 고려해야 하고요. 실제로는 목표하는 전구체의 특성이나 생산 설비 조건에 맞춰서 최적의 농도를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생산성과 품질 사이에서 최적점을 찾는 거네요. 그럼 실제 제조 공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이게 뭐랄까 아주 정교한 레시피를 따르는 요리 과정 같아요. 용액 온도를 아주 일정하게 딱 유지해야 하고요. 또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최적의 속도로 계속 저어줘야 합니다. 교반이라고 하죠. 그래야 모든 원료가 뭉치지 않고 골고루 녹아들거든요. 아, 온도랑 젓는 속도? 네, 이런 공정 변수들을 정말 세밀하게 관리해야만 우리가 딱 원하는 농도, 원하는 특성을 가진 그런 균일한 용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된 정확한 양의 원재료를 준비합니다. 이게 고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어요. 이걸 정밀하게 계량해서 반응주에 넣고요. 거기에 육매, 주로 불순물이 없는 탈이온수를 넣고 교반기로 잘 저어줍니다. 충분히 보통 한 2시간 정도 저어서 완전히 녹여야 해요. 2시간이나요? 꽤 오래 졌네요. 네, 완전히 녹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ICP 분석이라는 정밀 분석법이 있어요. 이걸로 실제 용액 안에 금속 비율이 우리가 목표한 대로 딱 맞는지 확인하고요. 비중계 같은 걸로 농도도 검사합니다. 아, 분석 단계가 있군요. 네, 모든 과정은 당연히 철저하게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하고요. 이 모든 검증을 다 통과한 용액만이 다음 공정, 그러니까 공침 반응기로 이송될 수 있는 거죠. 정말 단계마다 품질 관리가 핵심이겠네요.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산이 끝나면 이제 실대로 원료를 녹여서 용액을 만들 텐데 이때 품질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마치 요리할 때 재료 계량부터 불 조절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QC 포인트가 아주 중요하죠. 크게 보면 원료 자체의 순도를 검증하는 거 QC1, 그다음 용해 후에 정말 다 녹았는지 확인하는 거 QC2,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ICP 분석 같은 걸로 정확한 조성이나 농도를 확인하는 거 QC3,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아주 미세한 불용 입자가 있는지 검사하는 거 QC4. 이런 것들이 아주 꼼꼼하게 이루어집니다. QC 단계가 정말 많네요. 네, 이 모든 과정은 다 기록되고 추적 관리되어야 배치 간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이렇게 검증된 용액만이 다음 공정인 공침 반응조로 보내지게 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철저하네요. 최근에는 또 비용 절감이나 환경 문제 때문에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액상 원료 사용이 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또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미세 조정을 위해서 고순도의 고상 원료를 일부 추가하기도 하고요. 더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죠. 어떤 형태의 원료를 쓰던 간에 이 품질 관리 단계 하나하나가 최종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들어보니까 전구체 원재료 용액 제조라는 게 단순히 재료를 섞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고성능 배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첫 단추이자 아주 정밀한 기초 공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럼 그 전구체 만들 때 쓰는 원재료는 보통 어떤 모습인가요? 뭐 특별히 봐야 할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고체 상태로 가져와서 직접 녹여 쓰는 고상 방식,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녹아있는 용액 형태, 그러니까 액상 방식입니다. 오늘은 특히 그 NMC, 니켈, 망간, 코발트 전구체를 만들 때 이 두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원재료의 물리적 상태라는 게요. 그냥 뭐 고체냐 액체냐 이런 단순한 차원 이상의 문제거든요. 이게 공정 효율성이라든지 최종 제품의 가격,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전구체 자체의 성능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각 방식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장단점은 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상 원재료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게 금속 황산염 수화물이라는 뭐랄까 고체 분말 형태를 가져와서 현장에서 직접 물에 녹여 쓰는 방식인 거죠. 약간 좀 전통적인 방식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정확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요. 조성의 정밀성이에요. 정밀성이요. 네, 필요한 만큼 뭐 니켈, 망간, 코발트 이런 금속용 무게를 정확히 재서 넣으니까요. 목표 비율을 아주 세밀하게 맞출 수 있죠. 특히 뭐랄까 고성능 배터리 같은 데서 요구하는 그런 정밀도를 맞추는 데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아, 그렇군요. 반면에 액상 원재료는 그럼 이미 녹아있는 상태로 온다니 훨씬 간편할 것 같은데요. 그냥 바로 쓰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바로 그 편리함이 아주 큰 특징입니다. 원재료를 녹이는데 시간이 따로 안 드니까 받자마자 바로 다음 공정에 투입할 수 있죠. 생산 시간 단축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방식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녹이는 시간, 용의 시간을 보면 고상은 현장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액상은 뭐 그냥 즉시 사용 가능한 거고요. 네, 시간 차이가 크죠. 그리고 공정에 들어가는 사람, 그 인력 측면에서도 차이가 꽤 큽니다. 고상은 원재료 무게 재고, 용해조에 넣고 녹이고 이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거든요. 사람이 더 필요하죠. 수작업이 좀 들어가는군요. 네, 근데 액상은 그냥 자동화된 라인으로 쭉 들어오니까요. 원재료 투입 단계만 보면 뭐 현장 인력이 거의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아, 인건비 절감 효과도 있겠네요. 그럼 비용 자체는 어떤가요? 액상이 좀 더 저렴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아, 네. 비용 구조에서 이제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보통 고상 원재료는 순도를 높인 정제된 금속염을 쓰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이에요. 반면에 액상 원재료는 폐배터리 같은 데서 금속을 다시 뽑아내서 그걸 재활용해서 용액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재활용 원료를 쓰는군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액상 방식의 중요한 경제적인 이점 중 하나죠. 그렇군요. 재활용이랑 연결되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정밀성 측면에서는 액상이 좀 불리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점이 또 중요해요. 조성 조전의 정밀성은 고상 방식이 확실히 더 좋습니다. 왜냐면 각 금속염을 따로따로 정확하게 계량해서 넣으니까요. 네네. 근데 액상은 이미 섞여 있는 용액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받는 그 용액 자체의 조성에 좀 의존하게 되고 미세하게 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품질의 일관성 문제랑도 이게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고사는 매번 같은 레시피로 딱딱 정량 맞춰서 넣으니까 배치감 품질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액상은 공급받는 배치마다 조성의 아주 미세한 차이, 이걸 업계에서는 헌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혼팅이요? 네, 그래서 고상 방식보다는 품질 편차가 조금 더 클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재활용 원료를 쓰면서 가격은 낮추지만 대신 품질 편차는 좀 감소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럼 요즘 추세는 좀 어떤가요? 액상 사용이 늘고 있나요? 네, 최근에는 확실히 비용 효율성 그리고 또 환경 규제 같은 것들이 강화되면서 재활용 원료 기반의 액상 사용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원가 절감 효과가 크니까요. 하지만 뭐 아주 초고성능 전지처럼 극도로 정밀한 조성이 필요할 때는 여전히 고상 방식을 고집하거나 아니면 두 방식을 좀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고상이든 액상이든 최종적으로는 전구체 합성을 하려면 금속 이온이 녹아있는 용액 상태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용액을 준비하는 공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크게 한 4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재료 계량 및 투입 단계고요. 고상 원료를 쓰거나 아니면 액상 원료 조성을 좀 보정해야 할 때 필요하죠. 두 번째는 이제 용해 및 혼합 단계입니다. 원재료를 잘 녹여서 균일한 혼합 용액을 만드는 과정이죠. 검증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특히 중요해 보이네요. 아, 여기가 아주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ICP 같은 정밀 분석 장비로 금속 함량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들어갔는지 확인하고요. 또 용액의 비중, 이나 pH, 그러니까 산도 같은 걸 측정하고 혹시 불순물은 없는지 이런 걸 아주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야겠네요. 네, 이 단계에서 품질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최종 전구체 성능을 거의 좌우한다고 봐도 됩니다. 그럼 검증이 끝나면 네 번째 단계로 이 용액을 다음 공정, 그러니까 공침 반응기로 보내기 위해서 피드 탱크라는 곳으로 옮기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거죠. 들어보니까 결국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원재료를 얼마나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녹여서 목표 조성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느냐에 달린 것 같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특히 그 용해하고 혼합하는 과정이 얼마나 일관되고 안정적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PAT, 공정 분석 기술 같은 걸 도입해서 실시간으로 용액 상태를 보고 제어하면서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중요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용액 제조 공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전구체 품질과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관리 포인트고요. PAT 같은 첨단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구체 제조의 시작점인 원재료, 고상과 액상의 특징과 차이점, 그리고 용액 제조 공정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들어보니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 필요성과 비용, 또 공정 효율성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방식이 절대적으로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만들려는 전구체의 특성이라든지 생산 규모, 원가 목표, 또 요구되는 품질 수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보니 고성능 배터리를 향한 여정은 정말 이렇게 정교하고 까다로운 원재료 용액 준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군요. 한 단계 한 단계가 최종 품질과 직결되는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용액의 조성, 농도, 순도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정말 핵심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앞으로 점점 더 재활용 원료 사용 비중이 커질 텐데요. 과연 이 재활용 원료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아주 미량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불순물이나 성분상의 미세한 변화가 오늘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이 정밀한 용액 제조 과정에 어떤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일관된 고품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떤 기술적인 돌파구가 필요할지 이런 걸 고민해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재활용 원료 시대의 새로운 과제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